한 해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많죠. 처음인 것들이 많습니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도 처음, 국내에 이 정도 규모의 항공기 참사가 일어난 것도 처음,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도 처음입니다. 이럴수록 머리를 맞대야 될 텐데요. 두 변호사의 머리를 맞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현사입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일단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지금 또 규정이나 법 조항에 대한 궁금증이 나옵니다. 판단의 최종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희 둘 다 항공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라는 정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안 그래도 이 콘크리트 둔덕 관련해서요. 그 로컬라이즈 안테나에 관한 국토교통부 예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국토교통부 예규 중에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거기 25조 1항에 보면은 이 로컬라이즈 안테나도 열거되어 있는 장애물 시설 중에 하나로 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25조 4항에 보면 기타 지원 시설에 해당해요. 예. 그래서 그 조문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 시설들은 매우 심한 환경 조건 하에서도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네.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은 있어야 되겠죠.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조건보다도 더 과한 충격을 항공기와의 충돌로 인해 받았을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해 최소한의 손상만을 끼치는 방식으로 이러한 지원 시설들이 부서지거나 변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처음 이 조문과 규정을 정확히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튼튼해야 하지만 항공기를 손상시킬 정도에서는 안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항공기하고 부딪히면 오히려 자기가 손상돼야 된다는 네. 거예요. 이런 시설들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그러면 콘크리트 둔덕이 있어서 2m 높이. 그렇죠. 항공기가 뭐 산산조각이 나고 화염에 휩싸일 정도가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국내에서 지금 이런 종류의 그 사고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예상 가능했느냐라는 부분도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이게 정말 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전문가들이 규명할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최종적인 법적 판단에 이르기에는 굉장히 먼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긴 합니다. 예,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뭐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릴 때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지적되는 것이 콘크리트 둔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규정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 그 항공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재질로 만든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설치한 게 아닌가 싶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항공청 단위에서 그 항공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쉽게 부서지는 재질로 만들라고 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유사하게 미국 연방항공청과 유사한 기준을 마련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고를 조금 더 키우는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았겠죠. 그 부분 무척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손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 기억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이후로 지하철 좌석의 재질이 불에 잘 안 붙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기준이 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철저하게 밝히는 이유가요. 누군가를 찾아서 처벌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이런 일이 좀 생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지라는 점 다시 한번 저희가 밝혀드립니다. 지금 유가족분들 보상이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참 모든 국민들의 일단 1차적으로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충분한 절차와 피해 회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무난히 진행될까요? 지금 사실 정부가 부총리 권한 대행 체제여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송 변호사님.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금융위도 지금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승객들의 탑승객들에 대한 신속한 그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삼성 화재를 비롯해서 국내 5개 보험사가 이 항공기 관련해서 지금 그 보험 가입된 회사들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언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들은 그 영국 로이드에 지금 재보험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워낙에 국가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것에 관해서 뭔가 그 유족들과 분쟁이 있을 정도로 이견을 크게 보이기도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런 대형 참사가 있을 때 그 유가족들의 정당한 권리에 관해서 이상한 음모론을 인터넷에서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 때나 맞습니다. 이럴 때도. 그래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언급들을 통해서 그 유족들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 그런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상황들 봐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태원 참사 때 유가족에 대한 그 보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부 잡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배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와 관련해서 보험이 10억 달러 정도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원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사고 수습과 그 사고 경위가 확인이 뭐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유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보상 절차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상처 입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지금 두 분의 법률가와 저희도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법률가분들이 또 유가족들을 돕고 있다라고도 또 알려지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잘 수습이 마무리되고 빨리 이 비극과 슬픔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희망적인 결론으로 잘 마무리돼서 좀 아픔이 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월 1일이 기한입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오늘 결정할지 뭐 내일 따로 열어서 결정할지 이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권한대행마다 사실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숙제죠. 지금 국무회의가 오늘 오후 4시든가요? 네. 그런데 아마 내일 이것을 별도로 결정하진 않을 것 같고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든 하지 않든 오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예상했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특검법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를 하고 뭐 윤 대통령이 제2요구에서 국회로 돌려보낸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한 대행의 대행은 상당히 본인의 재량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언해왔던 그 최상목 권한 대행으로서는 그러면은 전례에 따르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일단 헌법적으로는 대통령 권한 대행도 제2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과거에 그 고건 국무총리 때 사례도 있고 뭐 이미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이 제2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것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한번 그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국회에서 온 법률안에 위헌의 의심이 있거나 또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꼭 위헌의 의심이 있지는 않더라도 어떤 입법 개선의 여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뭐 그 특검 추천권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오후에 제2요구권 행사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계속 해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행사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행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 전에 국무위원일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의를 요구하지 건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연장선 살펴본다면 권한 대행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장이 과연 바뀔 것인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제2호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번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 국정 혼란은 더욱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공수처의 그런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뭐 지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관할이 없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추후에도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지만 지금까지 거쳐온 모습을 봤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른바 제2요구권을 의결하면 다시 또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때 상황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겠고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요. 헌법재판관 임명 얘기로 바로 연결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쌍특검법은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나 또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연결하지 마라 이런 입장인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를 더 이상 어떻게 막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견해가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또는 그 이제 원내에 있진 않지만 이제 외부에 자칭 타칭 그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분들 네네. 예를 들면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또 원내에 있지만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입을 모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할 것 같진 않아요. 역시나 네. 1월 4일까지는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때까지는 어떤 결정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뭐 그동안에 또 한편으로는 숙고를 하지 않겠는가 싶기도 네.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 그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는 내 앞에 전임자였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는데 내가 바로 임명을 함으로써 그럼 내 전임자가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 내지는 탄핵소추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운신의 폭이 제약되는 효과를 야당 스스로가 초래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여야 대표, 네. 뭐 국회의장 나아가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좀 사자가 모인다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 협의를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총리 시절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적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의 팽팽한 이 권력 구도 내에서 싸움 내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여러 가지 정황상 뭐랄까 상황상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사안이죠. 여야 합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여야가 이미 합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의 경우에도 조속하게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네. 뭐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임명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긴 네.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고요.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번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필요가 있고 물론 그 시점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애도 기간까지는 설령 결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애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임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사실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예.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네.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탄핵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만약에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같은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이어서 여쭤볼게요.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탄핵과 대행 체제를 연속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비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총대를 민주당이 맨다고 표현하면 좀 저는 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정 혼란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물론 처음부터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할 사유도 충분했습니다. 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계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전원 탄핵도 가능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을 진행했던 것뿐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했었어야 되고 그중에 핵심적인 것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권한 대행의 대행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우리 법은 그렇게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행은 단지 하나뿐이다? 대행은 하나고요. 네. 순번만 있을 뿐입니다. 네. 그 다음 순번이 대행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대행의 대행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국가적인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최대한 정쟁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말씀만 드리고 가면은 물론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돌보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됩니다. 예. 그것에 관해서 뭐 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의 책임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중앙지검장, 방통위원장 전부 다 지금 직무 정지 상태이고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공석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헌법재판관 문제를 탄핵으로 또 풀려고 해서 또 다른 직무 정지가 계속되고 대행의 대행까지 간다면은 그건 너무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야당도 좀 이성을 되찾고 이 문제를 대화와 타협, 정치의 복원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이 국민들 대다수가 바라는 일일 텐데요. 좀 머리를 맞대고 또 어떤 결론이 나기를 좀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공조본, 공수처가 포함되어 있는 공조본이 체포영장인데 서울지법 아직도 지금 30시간이 훨씬 넘었거든요.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차나 형식에 대한 고심이 깊은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사실은 이건 뭐 법조인이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지 어떤 일인지. 조 변호사님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마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김영현 전 장관이라든가 다수의 그런 사령관, 장군들이 네. 이미 구속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제대로 된 적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사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일정 부분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다 보니까 과연 체포영장을 통해서 구금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깊이 하시는 것으로 네.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까지 네. 고민을 할 부분인가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드는 것이 예. 이미 사실관계는 굉장히 많이 밝혀진 부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부분도 이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공소장에도 이미 네.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차례의 소환에도 불응한 전례가 이미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유가 다 충족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 더 이상 고심할 필요가 아니라 지금의 혼란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정치적인 시각은 빼고 네. 법률적으로만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 8시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언론 보도상으로는 아직도 체포영장 네. 발부 여부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32시간이 네. 남은 거잖아요. 일반인들 같으면은 진작에 결정이 나왔죠. 네. 구속영장도 아니고 체포영장이니까요. 그런데 아마 지금 법원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걸 겁니다. 첫째로 공수처가 이 사건에 그 대통령에 대한 네. 수사권이 있다고 봐야 될 건가 이거거든요. 네.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의 소추는 사실 내란 외환의 범죄인데 관련 범죄로서 내란을 얘기하는 게 문제다라는 게 지금 윤 대통령 입장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공수처 법을 잘 보면요. 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대상인 공무원에는 들어있지만 네. 그 공무원이 범한 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수사할 수 있는 죄의 범위가 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예. 거기에 내란이 빠져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해서 인지한 사건으로 보고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가장 먼저 체포하고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같은 논리를 폈었어요. 네네.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내줄 때는 사실은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공무원이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있고 예.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내란을 중앙지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줬던 거예요. 네. 같은 논리대로 하면은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을 어떤 근거로 법리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 건가? 이게 지금 법원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줘야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이 나중에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배제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보여지는데 아마 그래도 오늘 안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로 좀 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더더욱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공수처든 검찰이든 이번 수사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층에서 하면 적법성을 아마 끝까지 네. 뭐 삼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을 빨리 설치를 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최상목 고란대행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네네. 말씀드리고 가도 될까요? 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네. 사실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고 법원에 의견서도 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게 크게 그렇게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거나 네. 궁극적으로 유익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오늘 그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거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한다면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검찰에 돌려보낼 겁니다. 네. 그럼 검찰은 사실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하면 아마 영장이 거의 바로 나올 거고 김용현 전 장관 사례처럼. 마찬가지로 네. 영장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절차들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속담으로 비유하자면은 청명해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그런 정도의 시간차밖에 없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특검에 관해서는요. 특검법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도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특검 시간이 임명을 소요되죠. 하고 수사 준비 기간이라는 네. 걸 갖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건이 검찰로 돌아가면은요.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아마 체포 그다음에 조사 뭐 신병에 대한 어떠한 처리 그리고 기소까지 끝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특검에 대한 큰 효용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일단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만 지금도 저희 YTN TV로도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현직 대통령인데 체포를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라는 원칙을 내세울 거거든요. 물론 뭐 업무 공무집행 방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경호처가 경호를 하는 대상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신분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 대통령의 신분에 있는 자에 대해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면 네. 그 체포영장을 근거로 해서 당연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호처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경호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방해를 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혐의로 저는 현행범 체포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경호처에다가 네. 관련된 내용을 발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 축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게 된다면 아마 물리적으로 집행할 가능성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조율을 통해서 이미 출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그래서 오늘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나오든 혹은 기각이 되고 나중에 검찰이 청구한 네. 영장이 나오든 간에 우리 언론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부분은 그 영장의 유효기간일 거예요. 예. 유효기간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라 네. 라든가 또는 그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아. 그 유효기간 내에 좀 출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라고 하는 어떤 행간의 함의를 담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언론에서 그 부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과연 기간, 유효기간이 언제인지도 저희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날카롭고 또 깊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연말 꼭 챙길 건 연금 절세 혜택.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